자, 이제 저당권을 하겠는데요. 저당권은 내용이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쉬운 문제 한 문제 맞추고 어려운 문제는 찍어도 학교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하나만 맞힌다 생각하세요. 일단 저당권은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우리가 유치권과 저당권 공부하죠. 그러면 아까 유치가 점유였죠. 유치권은 점유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우물에 유물 없다 오셨죠. 우물에 유물 없다.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근데 저당권은 그 반대입니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지만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두 개가 전혀 반대입니다. 저당권이 이제 이런 권리죠. 물론 다 아시겠지만, 자, 갑에게 X 부동산이 있는데, 을은행으로부터 갑이 3억을 대출받습니다. 3억 채권이 생겨요. 그럼 은행 을이 채권자죠. 갑이 채무자인데 은행은 담보를 요구하겠죠. 왜냐하면 갑이 혹시 돈을 못 갚으면 뭔가를 소산이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보통 이 채무자 부동산에 은행은 저당권을 잡습니다.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잡아요. 그래서 돈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수단을 강구하는 게 보통 저당권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나중에 갑이 원리금을 잘 갚으면 말소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이 저당권으로서 목적물을 바로 경매할 수 있어요. 경매에서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통 은행은 저당권을 잡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저당권자입니까? 누가 저당권 설정자예요? 먼저 설정자. 시옷 소유자가 설정자죠. 그래서 갑이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얘가 저당권자가 되죠. 그럼 누가 채무자입니까? 갑이죠, 갑이 채무자고 은행이 채권자면서 저당권자입니다. 이처럼 보통 내 부동산을 저당 잡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입니다. 다시 보통 내 부동산에 저당 잡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자, 만약에 이게 아파트라면 은행이 저당권자죠. 그럼 이 저당 설정하면 이 아파트에 누가 사는 거죠? 은행이 와서 삽니까? 은행이 사는 거 아니고 여전히 내가 살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저당권자는 그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아요. 저당권자 은행이 점유한 게 아니라 여전히 채무자 내가 점유하죠. 그래서 이 저당권 여기서 이 점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같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봐보세요. 갑이 아파트를 병에게 임대차 해보세요. 그래서 월차임, 월세를 1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이게 과실입니다. 빌려주고 대가를 받잖아요. 그게 월세를 과실이에요. 그럼 이 월세를 은행이 받아갑니까? 갑 내가 받아가죠. 내가 받습니다. 왜 그러죠? 은행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원칙 과실에 저당권 여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나는 이자를 주는 것이고 월세는 채무자 갑이 받습니다. 근데 예외도 있는데 만약에 은행이 이 아파트를 압류했다. 꽉 잡았다. 그때는 월세 손댈 수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과실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 과실에 저당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압류 후부터 예외적 효력이 미칩니다. 그 다음 이건 지역권하고 똑같죠. 지역권과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조청권에서 반환청권이 없다고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저당권이란 권리는 애초에 취득시효 못해요. 시효취득은 20년씩이나 점유를 해야 되죠. 근데 이건 애초에 점유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유하지 않는다 해서 이 중요한 세 가지 성질이 있고 얘들은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 이처럼 대부분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동일인이겠죠? 근데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갑이 을은행 와서 대출을 받고 싶어요. 3억을 빌려주세요. 은행은 대출해주면서 담보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러면 맡길 담보 있나요? 답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은행 직원이 뭐랄까요? 보통 은행 직원은 선생님은 담보가 없으니까 지금 대출이 좀 안 되겠네요. 나중에 더 알아보세요라고 합니다. 보통 직원은 그래요. 근데 대출도 다 영업이죠. 대출 직원들은 대출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벌거든요. 일반 직원들은 갑 집에 보내거든요. 근데 돈 잘 버는 직원 안 보냅니다. 갑에게 혹시 당신 주위에 돈 많은 사람이냐 물어봐요. 갑이 자기 형이 돈 많대요. 자기 형. 그럼 그 직원이 형을 은행에 조용히 데려가래요.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고 이 말은 안 오니까 은행에 데려오세요. 제가 꼬실게요. 그래서 형이 뭣도 모르고 은행에 왔어요. 그럼 직원이 뭐랍니까? 지금 당신 동생이 상호 없어서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자살할지 몰라요. 내버려 두겠어요라고 꼬시는 겁니다. 그럼 병이 어떻게 해요, 형이? 동생이 죽게 생겼다는데 어쩔 수 없죠. 이제 부동산을 내놓는 겁니다. 내놔요. 그래서 병이 갑을 위해서 내 부동산으로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가 설정자죠? 소유자 병, 소유자 병, 시옷. 얘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은행이 저당권자입니다. 근데 채무자는 누구죠? 채무자는 갑이죠, 갑. 갑이 채무자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채무자와 설정자가 동일이 되겠지만 여기처럼 설정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이 병은 채무자는 아니지만 갑을 위해서 내 물건으로 보증 섰죠. 이 자를 물상보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병은 채무자는 아니지만 채무자 갑을 위해서 내 물건으로 보증 섰죠. 이 자를 뭐란다? 물상보증이랍니다. 한마디로 이혼감이에요. 이혼감. 큰일 날 사람이죠. 어디 동생을 해서 아파트를 맡겨요. 큰일 날 놈. 이 사람을 뭐란다? 물상보증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혼감이 아니라, 자, 시험에서는 보세요. 시험에서는 얘는 채무자 아닙니다. 시험에서 얘는 채무자 아니다고 읽으셔야 돼요. 채무자는 여기 있잖아요. 갑. 얘는 채무자 아니에요. 얘를 뭐란다? 물상보증인. 보세요. 여기 채무자라고 안 써있죠? 채무자는 채무자 그래. 채무자. 얘는 채무자 아니라고 써있잖아요. 글자 수부터 다르잖아요. 그래서 채무자 아니구나. 시험에서는 그걸 읽으셔야 돼요. 채무자 아니구나. 그냥 불쌍한 사람. 그게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얘를 물상보증이랍니다. 그럼 이제 책으로 와보세요. 책은 244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자, 중간에 01번 서론에서 밑에 356조 보세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그 제3자를 가로 읽고 뭐라 하죠? 여기 물상보증인. 얘들이 당사자고 병은 제3자 물상보증인.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즉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가요. 점유. 그 다음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다음 우선 변제 받을 권리 있다. 이렇게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박스 밑에 1번 저당권 성질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저당권은 약정 담보권이고, 즉 둘이 저당하기로 약정 있잖아요. 아까 유치권은 법정이지만 이건 둘이 약속, 계약한 거죠. 약정. 그 다음 경매 실행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유치권은 법정 담보권이므로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점이 구별됩니다. 2번 목적물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빚쟁이, 설정자에게 목적물의 사용 수익 처분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번 통유성 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아랫줄 저당권은 담보권으로서 통유성 즉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성 다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2번 저당권 성립 요건이 있나요? 그럼 1번 제목에 동 하나 쳐보세요. 저당권 설정 계약 동그라미. 밑에 중간에 4번의 동그라미 저당권 등기 동그라미 나오세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물권이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은 둘이 의사에 따라 원해서 하는 법률행위죠. 둘이 원해서 했죠. 그럼 법률행위로 물권이 성립하려면 뭐까지 해야 된다? 저당권 등기. 그러니까 갑소유 부동산이니까 등기부에 갑소유라고 되어 있죠.
그럼 등기 물구에 뭘 해야 된다? 저당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를 해야만 의리 저당권을 이렇게 취득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누구 소유죠? 병소유죠. 그럼 병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여기다가 을은 저당권 등기를 해야 저당권 취득합니다. 저당권자는 누구죠? 을인데 채무자는 병이 아니죠. 그럼 이렇게 이제 채무자도 누구다? 갑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겠죠. 이렇게. 그러죠? 그럼 채무자 아니구나. 물상부정이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등기까지 해야만 성립합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요. 자, 파란색 2번 당사자 있나요? 동그라미 1번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자 가로 열고 예를 들면 집주인과 그다음 저당권자이다. 2번 저당 설정자는 보통은 돈을 빌린 채무자이거나 제3자 물상본이 가능하다. 3번 객체 있나요? 그럼 동그라미 1번에서 자, 부동산에 동그라미 칩니다. 부동산이 토지 건물이죠. 토지 건물. 다음 펜을 띄어요. 다음 세 번째 단어에 전세권 동그라미. 전세권 찾았습니까? 그 위에 써요. 지상권. 전세권 바로 위에 지상권 쓰고 이것도 동그라미. 썼습니까? 그 다음 제일 끝에 등은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민법상 저당권 객체 3개예요. 민법상 저당권,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 특별법에도 다른 법에도 저당권 객체가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학기론 시간에 준부동산 9개 나오죠. 그거 다 저당 설정하는 거죠. 그건 민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상 객체가 지금 오신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 3가지입니다. 그 밑에 4번 저당권 등기하라 그랬죠? 거긴 제목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03번 저당권 효력이 나오는데 이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저당권 효력을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이 358조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저당권에서 그래도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히는 겁니다. 이거. 그럼 자, 328조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을 줄여서 부합물 그리고 종물에 미친다 그랬죠? 종물에 종된 권리도 대부분이 포함시켜집니다. 종된 권리도 종물에 포함시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첫째 부합물, 둘째 종물, 셋째 종된 권리까지 미친다.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 건물 있잖아요. 근데 저당권이 나옵니다. 근데 그 토지 건물에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가 생겼다 해보세요. 그럼 잘 보세요. 이 부동산이 먼저 있고 저당권이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한마디로 내 몸이 살이 찐 거예요. 내가 원래 60kg인데 20kg가 쪘다 해보세요. 그럼 20kg 내 살 맞잖아요. 내 살이죠? 그래서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 주의하실 게 저당권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부합물, 종물이 나와도 미칩니다. 저당 설정 전후를 따지지 않아요. 전에 있던 여기 저당 설정, 후에 있던 내 살 맞잖아요. 다 미친다. 어차피 내 살이니까. 예를 들어보면, 자, 예를 들면 이 갑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이 1층 건물에 저당권이 A가 나왔다. 저당권자 A가 나왔어. A. 그 다음에 이 건물을 2층을 중축한다. 2층을 중축합니다. 그럼 2층은 둘 중에 하나예요. 기존 건물 1층과 독립성이 있거나 독립성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독립성이 있잖아요. 그럼 2층만 별도로 소유권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층과 동의성이 없어요. 그 말이 1층에 부합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똥배가 뿔룩 나왔습니다. 내 똥배. 그럼 내 배 맞잖아요. 이게 부합됐다. 그럼 전체가 내 한 몸이죠. 그래서 저당권이 2층까지 다 미칩니다. 이 부합물이니까. 그래서 저당 효력이 2층까지 미친다. 이 부합물이에요. 그 다음 시골의 농가가 있는데 농가의 저당권이 나옵니다. 그럼 옆에 조그만 헛간이나 창고 있죠? 헛간 창고 있죠? 이게 종물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다 저당권이 여기 다 미친다. 이게 종물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종된 권리가 심히 제일 잘 나오는데 이 갑소유 토지가 있거든요. 갑소유 토지를 을이 빌립니다. 만약에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차권을 취득하거나 지난주에 공부한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갑토지 빌려서 지상에 건물 지어요. 우리 건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이 필요해서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자 A. 근데 이 건물은, 자 보세요. 건물은 아래 땅이 내 땅이에요? 남 땅이에요? 남 땅의 건물 있죠? 그러니까 이 종된 권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이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 다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만약에 건물을 경매 청구합니다. 경매 청구해서 경락이 병이 나온다면 병은 당연히 건물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건물 소유권 취득하고 이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 저당권 효력이 미쳤잖아요? 그럼 이 종된 권리까지 취득한다. 그래서 임차권 또는 지상권까지 다 취득합니다. 이게 종된 권리로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 건물이 있다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토지의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이 저당권은 건물에까지 효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다시 토지의 저당권은 건물에까지 효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그럼 찍으면 또 틀리니까 찍지 마세요. 그럼 잡으세요. 그럼 건물이 토지의 부합물, 종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그랬죠. 토지 건물은 전혀 별개 부동산이죠. 독립된 부동산이라 건물은 토지의 종물도 아니고 부합물도 아니니까 미치지 않습니다. 건물 등기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긴 토지에만 미칩니다. 건물이 안 미쳐요. 부합물 종물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뭐 자세한 설명은 많이 없는데 기본성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조문 이렇게 잘 보세요. 다시 246페이지 오세요. 246페이지. 제일 아래 양가로 4번 과실 나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원칙. 과실에는 저당일이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2번 예외. 압류 동그라미. 압류 수치 취득. 먹었다. 취득한 과실에는 저당률이 미친다 그랬죠. 오른쪽 페이지 법조문 있네요. 자, 7번 봐보세요. 원래 안 미치는데 압류 후부터 미친다 했습니다. 359조.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한 압류가 있은 후죠. 이걸 꼭 압류 전이라고 꼭 시험에 바꿔냅니다. 꽉 잡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것이 미친다 해서 압류 후를 꼭 기억하세요. 자, 체계도 밑줄 359조.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동원하세요. 있은 후 동그라미 후에 저당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것이 미친다. 거기까지 딱 보세요. 거기까지. 지금까지는 비교적 쉬웠습니다. 이제 2번 피해자 본채권 범위 나오죠? 여기부터 이제 어려워집니다. 여기부터. 자, 이제 일단 칠판 봐보세요. 깨끗이 잘 보입니까? 자, 칠판을 보세요.
이제 일단 뭐 경매 배당이 있는데 배당이란 경매가 나오면 경락대금에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을 배당, 보통 뭐 빚잔치 한다 그러죠? 배당이랍니다. 그럼 배당 수지가 있거든요. 뭐 이건 중개사법에 나오는 건 있죠. 중개사법에. 참고로 외워둡니다. 제일 처음에 경매 실행 비용이 영순이에요. 경매하려면 돈 내야 되죠. 뭐 법원에 돈 내야 되죠. 그 다음 1순위가 저당무상 누구죠? 제3취득자의 필요비 입히든 비용상환 청구입니다. 제3취득자가 누군가 좀 있다 여기. 일단은 잊어버리니까 무슨 색? 연두색. 연두색이 누군가 좀 이 엄청난 사람이고 이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연두색. 이 순위가 최우선 면제인데 나중에 갈 텐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받아요. 이건 우리 시험범위 아닌데 아무튼 근로기준법에서 최종 3월문 임금채권과 최종 3년문 퇴직금 채권도 최우선 받는다.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3순위가 당해세예요. 집행목적물 경매에 나온 그 부동산에 붙은 국세지방세. 경매에 나온 그 부동산에 세금 나오잖아요. 그 세금 당해세. 4순위가 우선변제예요. 우선변제권이 순위가 엄청 느리죠. 이제 당해세는 3순위니까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지방세. 그다음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우선변제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 나중에 하는데 주임법, 상임법, 상임법에도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럼 얘들끼리 날짜 빠른 순으로 먼저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임금 채권, 아까 최종 3월분 임금은 최우선이었죠? 나머지 임금 채권, 다음 기타 공과금, 다음 일반 채권 약간 뭐였죠? 그냥 돈만 빌려있는 사람, 꼴순이죠. 경매 나올 정도면 이 사람은 거의 10원도 못 받을 겁니다. 이렇게 배당 순위가 딱 법에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에오드입니다. 자, 빨간색 뭐예요? 자, 빨간색. 경비 아저씨 이름이 최당호예요. 다시. 경비 아저씨 이름이 뭐다? 최당호. 최당호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받아요. 다시. 경비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최당호. 최당호가 임금을 뭐로 받는다?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받는다. 그래서 경비 최당호 임금 공채 외웁니다. 다시 외워요. 경비 최당호 임금 공채 외워두세요. 외워두면 두루두루 써먹습니다. 외웠습니까? 그럼 자 이제 제가 써놔야지 또 언제 그랬냐 싶으니까 제가 써놓습니다. 그래서 배당 순위가 앞글자만 써놓을게요. 경비 아저씨 이름이 뭐다? 최당호. 최당호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받습니다. 여기서 0순위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고 우선변제권이 이렇게 순위가 늦습니다. 이게 순위가 이렇게 늦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도 경매 나오면 다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딱 외워둡니다. 자, 그럼 이제 피해자본 채권 범위에서 우리 책으로 와보세요. 책은 아까 247페이지죠. 파란색 2번에서 360조 피해자본 채권 범위가 있습니까? 자, 잘 보세요. 저당권 원본이 원금, 이자가 있고 혹시 위약금 약정할 수도 있겠죠. 위약금 약정했을 때 그 다음 말을 가로칩니다. 자, 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로칩니다. 그걸 지연배상, 지연이자랍니다. 다시 가로친 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뭐다? 지연배상, 지연이자 및 저당권 실행비용이 아까 경매비용이고 아까 경매 실행비용이 경매비용이고 이것을 다음 담보한다 써있나요? 담보한다 동그라미 이렇게 써요. 거기까지 우선면제 받는단 말이에요. 담보한다가 뭐다? 우선면제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담보한다가 경매에서 우선면제 받을 수 있다. 거기 써 있는 것만.
그다음 단서에 그러나 있나요? 그러나 아까 지연배상이 뭐라고요? 지연배상? 아까 가로치신 거 채무불이익으로 한 손해배상 그게 지연배상 지연이자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이익을 경과한 후 자 1년분에 동원하세요.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을 다시 동그라미 행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 다시 행사할 수 있다 동원하셨나요? 그럼 다시 우리가 살펴 그러니까 지연이자 지연배상은 1년분까지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지연배상은 1년분까지만 이게 행사할 수 있다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연이자가 1년까지만 여기서 받고 1년을 초과하면 이 꼴순위로 받는단 말이에요. 꼴순위. 그러니까 지연이자는 한없이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1년까지만 1년을 초과한 건 꼴순위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4순위에서 우선 면제 받은 걸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이제 칠판에서 정리합니다. 자 이제 이 저당권의 채권의 범위로서 306조가 있는데 먼저 원본이 있죠. 그에 대한 이자, 위약금 이게 채무 불능으로 난 손해배상 이게 지연이자. 그러니까 이 이자와 이 지연이자 다르죠. 이 이자는 만약에 돈을 10년간 빌리면 10년간 매달 이자 발생하죠. 그 이자예요. 10년간 이자. 근데 돈을 못 갚으면 그때 나온 게 지연배상, 지연이자. 다음 경매 실행비용이 아까 여기 경매 실행비용을 담보한다고 써있죠. 확인하셨죠? 그럼 이걸 자 외웁니다. 외워요. 노란색 글씨 있나요? 노란색 글씨. 자 우리나라 넘버원이 누구? 우리나라 넘버원. 넘버원이 대통령이죠. 2인자가 누구예요? 국무총리. 옛날에 그 이후에 누가 있어? 그 이후에 최순실. 그 이후에 누가 있었다? 최순실이 있다. 그래서 넘버원 대통령 2인자 국무총리 이후에 누가 있었다? 최순실이 있었어요. 그래 요도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는 저당권보다 뭐가 더 많죠? 실생활은 다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 등기하러 나중에 나와요. 기본세서. 아까 이거 1년분. 몇 년분? 1년분. 근데 실생활에 뭐가 더 많다? 근저당권밖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저당권 잡혔다면 등기부 열어보세요. 다 앞에 근자 써 있어요. 그럼 저당권에는 채권 범위가 360조가 있다면 근저당권에는 채권 최고액을 정합니다. 보통 은행에서 돈 빌리면 빌린 금액의 약 120%에서 130% 보통 잡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억 5천을 빌렸어요. 2억 5천을 빌려서 최고액을 만약에 3억으로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대략 한 뭐 120, 30% 되잖아요.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실생활에는 왜 근저당이 더 많을까요? 은행에게 유리하니까. 둘 중에 채권자 은행에게 이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는 저당권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럼 두 개 비교해 봅니다. 자, 근저당권에서 보세요. 이건 다 등기하라 그랬죠? 다 등기해야 되죠? 그럼 원금 얼마, 이자연 몇 프로, 위약금 얼마 등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저당권에서는 이거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3억 속에 다 포함돼요. 일일이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3억 안에 다 포함된다. 뭐가 더 편리합니까? 이게 훨씬 편리하죠. 그 다음 지연배상도 여긴 1년까지만 우선면제 받거든요. 근데 여기 1년을 초과해도 다 받습니다. 3억 범위 내라면 1년을 초과해도 다 받아요. 여러분 경매 해보시면 알겠지만 경매에서 끝날 때까지 보통 1년 넘어요. 그럼 여기는 1년 넘어버리면 우선면제 못 받거든요. 근데 여기는 1년 초과하더라도 최고의 범위 내에서 다 우선면제 받습니다. 뭐가 더 유리해요? 이게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 경매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이게 채권자에게서 은행에게 유리합니다. 만약에 경매를 신청했는데 만약에 500만 원을 썼다 해보세요. 그럼 500만 원을 최고액 속에 포함시켜버리면
여기서 500만 원만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함 안 시켜야 500만 원을 여기서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 안 시키는 게 은행 채권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봐보세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여기서 받아야 경매 실행비용. 이게 500만 원이 이게 뭐예요? 이게 영순위로 500만 원 받거든요. 근데 500만 원을 최고액 3억에 포함시키면 여기서는 500을 빼면 얼마죠? 3억에서? 얼마 되죠? 그것만 받아 그 말이에요. 그것만. 500만 원을 뺀 금액만 받는 거예요. 근데 500만 원을 3억에 포함 안 시키면 여기서 일단 영순위 500만 원 받았죠. 그 여기서 최고액 3억 전액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포함 안 시키는 게 은행이 5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뭘 따져보든 간에 채권자에게 뭐가 유리하다? 근저당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저당권은 거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306조는 요렇게 정했죠, 요렇게? 그럼 이게 실생활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또 근저당권에는 채권 최고액을 정했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실생활에서 경매에서 우선 면제 한도액을 나타냅니다. 그런 거지. 채무자가 여기까지 책임진다는 책임 한도액이 아니에요. 채무자는 전액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뭘 정했다? 경매에서 여기까지만 우선 면제 받는 우선 면제 한도액을 정한 것이고 채무자의 책임 한도가 아닙니다. 이 말이 이제 엄청 어려운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다 좀 적게 적겠습니다. 자, 보통 저당권. 만약에 갑소유 부동산이 있거든요. 갑소유 부동산. 근데 일반 저당권이 나와요. 저당권자 을. 채권액을 5억인데 만약에 지연이자를 연 20%로 약정했다. 연 20%. 너무 적네. 지연이자를 연 20% 약정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저당권자 비용이 나온다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좀 칠판이 적어서.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럼 채무자 갑이 돈 안 갚으면 여러분이 의리라면 경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경매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의리라면 경매 안 해요. 안 합니다. 지연이자 연 20%예요. 요즘 연 20% 수익률 거의 없어요. 뭐 임대차 해봤자 고작 한 5% 받잖아요. 경매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지연이자 3년간 연체했다. 3년 연체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 벌었어요? 5억에 20% 1억씩 해서 3억씩. 지연이자 3억 발생했어요. 그래서 인제 경매 청구, 이제 우리 경매 청구했거든요. 근데 경매가가 8억에 낙찰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3년 지나서 8억이죠. 그럼 지연이자 지금까지 3년간 얼마? 1억씩 3억. 그럼 총 8억이네요. 그럼 8억을 우리 다 받아가 버리면 후순위 병은 10원 못 받아요. 10원도.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우선 면제 받을 금액을 딱 정해놨어요. 원금 5억과 이자는 지연이자 얼마? 1년까지만.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지연이자 3억이 발생했지만 1년분인 1억까지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총 6억만 받는 거예요. 8억 중에서. 그 나머지 2억은 병도 받아야겠죠. 그러죠? 이처럼 이 채무자는 지연이자 3년물을 다 변제해야 돼요. 채무자가 내가 3년 중에 1년분만 갚겠다 하다가 잘못하면 얘는 입 찢어져요. 얘는 입 딱 다물어야 돼요. 채무자는 책임 한도가 없어요. 이 전액을 다 갚아야 돼요. 전액을. 이거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채권자가 경매했다면 이 3년 지연이자 전부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밖에 우선면제 못 받는다는 우선면제 한도액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야 후순위 병도 뭔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우선면제 한도액입니다. 마찬가지 근저당권입니다.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이제 근저당권자 을이 나옵니다. 근저당권자 을. 채권 최고액 3억이라 돼 있는데 갑이 돈을 워낙 갚아서 갑이 갚아야 할 돈이 4억까지 확정됐다. 이 상태에서 을이 갑부동산을 경매예요. 경매에서 이 전액을 다 우선면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3억, 아까 3억까지밖에 못 받아요. 여기 3억까지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을이 받을 돈은 원래는 4억이지만 3억까지밖에 우선면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억까지밖에 못 받아요. 1억은 나머지 1억은 여기 꼴순위로 받는 겁니다. 근데 채무자 갑은 3억만 갚겠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이 최고액은 채무자의 책임 한도가 아닙니다. 채무자는 4억 전액을 다 갚아야 돼요. 다 갚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채권자가 경매했을 때 채권자는 이 전부가 아니라 최고액까지밖에 우선면제 못 받아요. 왜냐하면 또 후순위자가 있다면 이자도 뭔가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 써있는 360조와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가 여기까지만 돈 갚으면 된다는 책임 한도를 정한 게 아니라 이 후순위자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에서 우선면제 받는 한도액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걸 초과한 것은 우선면제 못 받아요. 이 꼴순위로 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얘들은 우선면제 한도액이다. 여기까지만 우선면제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채무자의 책임 한도를 정한 게 아닙니다. 이걸 잘 비교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죠? 여기는 아무튼 나중에 차차 다시 계속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들으면 알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책은 이제 아까 360조 읽으셨나요? 그 밑에는 특별히 보지 않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파란색 4번이 있습니까? 파란색 4번 저당권과 용익권 관계. 용익물권이에요, 용익권이에요. 용익권이니까 채권인 임대차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포함한 개념. 여기도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여기는 어렵지만 꼭 아셔야 되니까 지금 1월부터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내년 10월까지 이거 해요. 내년 10월까지. 그래서 여기는 꼭 아셔야 돼요. 다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배당순위 경비 최당 후 임금공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 여러분 믿고 지웁니다. 경비 최당 후 임금공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있는데 아까 우선면제권 뭐였죠? 경매에서만 나와요. 이것은 돈 받는 순서. 근데 대항력이란 뭐였죠? 계약 맺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계약 맺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조장하는 권리로 두 가지를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일단 글자 수가 달라요. 그래서 대항력이란 소유자가 받겠단 말이에요. 제3자로. 그때 즉 매수인이나 경락인 등등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하면 우선면제권은 아까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 아까 경매 최당 후. 그러니까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 경매, 증여 따지지 않아요. 소유자만 바뀌면 나옵니다. 부동산에서. 근데 우선면제권은 오직 경매에서만 나와요. 여기 매매, 증여, 상속이 안 나옵니다. 대항력은 매매, 증여, 상속, 경매 다 나와요. 소유자만 바뀌면 나온다.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대항력은 대항력 인정 여부에서 먼저 물권은 원래 대항력이 있고 채권은 원래 없다 그랬죠. 지금까지 한 2번 공부했거든요. 오늘 또 봐요, 이제. 이건 중요하고 어려우니까. 자, 다시 봅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지난주 했죠, 이거? 계약기간 2년에 전세금 3억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갑은 을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 물권으로서 전세권을 취득했죠. 근데 1년 만에
갑이 병에게 팝니다. 병이 팔아서 갑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줘요. 지난주에 했으니까 지금 제가 1.3배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병이 소유자죠. 병이 우리에게 나가 그랬어요. 그럼 을은 안 나갈 수 있죠. 을은 이 계약을 누구랑 맺었죠? 갑과 맺었죠. 그 병과 한 적 없거든요. 그래도 물권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남았잖아요. 을은 1년간 안 쫓겨나요. 즉 2년을 다 채웁니다. 다음 전세금 누구한테 받아요? 병한테 받죠. 주기는 가볍게 했지만 나갈 때 누구한테 받는다? 병에게 받는다. 이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짜리 시가가 5억이라면 병은 얼마에 사요? 내가 2억을 내줘야 되니 3억을 내줘야 되죠. 그래서 2억 이하로 산다가 이게 대항력이 있어요. 그 다음 비교할게.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합니다. 계약자 2년에 월세 없이 보증금 3억을 지급했다 보세요. 이런 걸 전세계약 그랬죠? 그럼 우리는 곧바로 임차권이라는 채권, 이 채권을 취득합니다. 채권. 근데 또 1년 만에 엑셀을 팝니다. 병에게 팔았어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이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나가 그래요. 자, 그럼 을은 이걸 누구랑 계약했죠? 갑과 계약했죠. 병과 한 적 없죠. 그럼 채권은 원래 대항은 없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별 잘하세요. 을은 이 계약을 갑과 계약했죠. 계약 당사자에게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항력이 아니에요.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입니다. 근데 이건 원칙 대항력 없어요.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의 원칙 쫓겨난다. 못 채우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3억 누구한테 받아요? 갑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가 5억이라면 병은 원칙 5억에 사는 겁니다. 병이 3억 내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병이 갑에게 5억을 주잖아요. 그럼 갑은 병에게 받은 5억에서 갑이 을에게 3억 내줘서 을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원칙 대항력 없다 그랬어요. 근데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있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첫째, 임차권을 등기하면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주택이었다면 주택임대차죠. 그럼 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주민으로, 전입신고 주민으로 가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 이 X가 상가 건물이라면 상가 임대차 했죠. 그럼 특별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상가를 임차인이 인도받습니다. 인도받고 주민으로 대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그럼 병 그거 알고 사겠죠? 알고 사겠죠? 그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예외적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은 아직 안 쫓겨나죠? 그리고 갑에게 준 보증금 3억을 병에게 바꿔 나가는 거죠. 그때는 병 5억짜리 얼마에 사야 돼요? 여기처럼 2억에 사야겠죠.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물권은 원칙 대항력이 있어요. 채권은 원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물권은 원래 있고 채권은 없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럼 대항력을 언제까지 갖춰야 할까?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소유자가 부동산을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소유자 변동 원인을 매매 증여 같은 법률행위와 경매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보세요. 자, 여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뀔 때 매매로 바뀌었죠? 여긴 저당권을 보는 게 아니라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어야 돼요. 그래야 비용이 2억이 사겠죠. 그죠? 여기도 매매로 소유자가 비용을 받겠죠. 그러면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어야 돼요. 그래야 비용이 5억이 아니라 2억이 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매매에서는 저당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양수인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랐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근데 경매는 전혀 달라요. 경매에서 저당권을 봅니다. 경매에서. 그래서 매매는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매수인 등기보다 빨랐는 겁니다. 경매에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최선수인 저당권에 생각합니다. 일단 이보다 대항력이 빨랐어야 그래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최선순위 저당보다 시간이 늦었다면 그때는 대항력 소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매만 맞죠? 그러면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랐다면 그때 대항할 수 있고 늦었다면 대항 못합니다. 그래서 매매에서는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근데 경매에서는 뭘 본다? 저당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매가 어려운데 우리 책에도 지금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경매부터 10분 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